제가 들려드릴 40번째 책은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입니다. 조지 오웰은 영국 작가고요. 몇 개의 아주 엄청 유명한 소설의 작가예요. 바로 1984년과 이 동물농장입니다. 둘 다 전체주의를 비난하는 소설이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강하게 담고 있죠. 오웰은 여기저기에 자신이 소설을 쓴 배경과 입장을 말해왔는데 소련의 사회주의, 당시 전체주의가 어떻게 개인을 파괴하고 집단의 이익이라는 게 개인의 행복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알 수 있죠. 제가 오웰이 소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카탈로니아 찬가예요. 오늘은 동물농장 하고요. 나중에 카탈로니아 찬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농장은 아주 장편은 아닌데 모든 문장이 싹 메시지가 있어서 해보니까 요약이 짧게 되지는 않네요. 제가 독자님들에게 15분이라고 뻥쳐놓고 자꾸 길어지니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근데 요약하다 보면 책에 따라서 그게 잘 안 되네요. 책 한 권을 온전히 담으려는 제 마음이라고 이해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매너 농장의 주인 존스 씨는 농부로서는 유능한 편이었지만 동물들에게 무정했어요. 3월 초 어느 날 밤 침실 불빛이 꺼지자 농장의 모든 축사에 있는 동물들이 큰 헛간으로 모였어요. 그들이 모인 이유는 메이저 영감의 지난밤 꿈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어요. 메이저 영감은 12살의 미들 화이트종 수퇴지로 현명하고 자유로워서 모든 동물들에게 존경을 받았고요. 나이는 많았지만 여전히 위풍당당했어요. 영감은 동물들이 비참하고 고단하고 짧은 삶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몸뚱이에 겨우 숨이 붙어있을 만큼만 먹이를 먹고 마지막 힘이 다하는 순간까지 일을 하다가 쓸모없는 순간이 오면 참혹하게 도살당하는 현실. 영국에 사는 어떤 동물도 1살 이후로는 행복이나 여가가 무엇인지 모른 채 비참한 노예라고 했어요. 영국은 토양이 비옥하고 기후가 좋아서 지금보다 더 많은 동물이 산다 해도 식량이 풍부하고 안락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건 인간들이 다 빼앗아가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인간과 동물이 공동의 이익을 갖는다거나 한쪽의 번영이 다른 쪽의 번영이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동물들이 단결해서 인간을 정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2발로 걷는 건 누구든 적이고 4발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건 누구든 친구라고 규정 지었어요. 영감은 명심해야 할 것도 말했는데요. 인간을 정복하고 나서 인간의 악덕을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인간처럼 집안에서 살거나 침대에서 자거나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술, 담배를 하지 말고 돈을 만지거나 장사를 해서도 안 되는데 그건 사악한 짓이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또 동물은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젯밤 꿈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사라진 이후에 찾아올 세상에 대한 꿈이었는데 그 덕분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일을 다시 떠올릴 수 있게 되었고요. 그건 자신이 어린 돼지였을 때 즐겨 부르던 노래였다고 했어요. 노래 제목은 잉글랜드의 동물들이라는 거였고요. 곡조는 클레멘타인과 라쿠가라차의 중간쯤 되는 노래였어요. 가사는 동물들의 세계가 오는 행복함과 기운을 북돋는 내용이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다들 이 노래를 불렀어요. 모르는 동물은 배워서 익혔고요. 사흘이 지난 후에 메이저 영감은 잠을 자다가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어요. 그의 시신은 과수원 기슭에 묻혔습니다. 이후 3달 동안 비밀스러운 움직임이 있었어요. 메이저 영감의 연설은 농장의 일부 영리한 동물들에게 삶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심어주었거든요. 이들은 메이저가 이야기한 인간을 정복하는 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했고요. 또 자신들이 살아 생전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할 근거는 없었지만 반란을 준비하는 건 자신들이 의무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동물들 중에서 돼지가 가장 영리하다는 걸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라서 다른 동물들을 가르치고 조직하는 일은 자연스레 돼지들의 몫이 되었어요. 돼지들 중에서도 존스 씨가 내다 팔려고 길러온 젊은 수퇴지가 2마리 있었는데 이들이 가장 출중했어요. 이 젊은 돼지의 이름은 나폴레옹과 스노볼이에요. 나폴레옹은 덩치가 크고 사나워 보이고요. 말솜씨는 없었지만 집념이 강해서 마음먹은 일은 꼭 해내는 스타일이었어요. 스노볼은 쾌활한 성격에 말솜씨가 있고 창의력도 뛰어났지만 나폴레옹보다 집념이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 2 돼지와 함께 일을 주관하는 돼지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스킬러예요. 스킬러는 덩치가 작은데 동작이 민첩하고 목소리가 날카로웠고요. 말도 잘했고 그 말에 설득력이 있었어요. 이 3 돼지가 주축이 되어서 메이저 영감의 가르침을 정교하게 잘 다듬어 완벽한 사상 체계로 발전시킨 후 이걸 동물주의라고 이름 붙였어요. 이들은 동물들을 모아놓고 헛간에서 비밀 집회를 열었고요. 동물주의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어요. 돼지들이 가장 충실한 추종자는 집마차를 끄는 2마리 말이에요. 말의 이름은 복서와 클로버입니다.
복서는 키가 엄청 크고 힘도 굉장히 센데 지능이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성실하고 착했어요. 그 일할 때 발휘하는 엄청난 힘 때문에 모든 동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죠. 그리고 클로버는 중년에 접어든 암말이에요. 이 둘은 처음엔 동물주의에 대해 생각하느라 어려움을 겪었지만 일단 돼지들을 따르기로 결정한 이후에는 뭐든 믿었어요. 집회에 꼭 참석했고 집회를 마무리할 때 부르는 노래인 잉글랜드의 동물들을 크게 선창하곤 했습니다. 반란은 서서히 준비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 즈음에 존스 씨는 어떤 소송에 휘말려 돈을 많이 날렸어요. 낙심해서 술을 과하게 마셔댔고 일도 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그러고 있는 동안 농장의 일꾼들은 게으르고 불성실했는데 농장을 돌보지 않았고 동물들에게 먹이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6월이 되었고 존스 씨는 윌링던에 갔다가 술을 진탕 마셨어요. 일꾼들은 이를 팽개치고 토끼 사냥을 하러 나가버렸어요. 집에 돌아온 존스 씨는 잠이 들어서 동물들은 해가 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배고픔을 참을 수 없었던 동물들은 곳간문을 부수고 들어가 곡식을 마구 먹어댔어요. 이걸 알게 된 존스 씨와 일꾼들이 달려와서 채찍을 휘둘렀고 이날 사전 계획은 없었지만 자신들을 괴롭히는 인간들을 향해 달려들었죠. 그동안 마음 내키는 대로 채찍질하고 학대해온 짐승들이 난데없이 폭동을 일으키자 기가 질려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결국 동물들에게 쫓겨 농장을 뒤로하고 도망쳤죠. 집안에서 이걸 보고 있던 존스 부인도 여행 가방을 챙겨 다른 길로 농장을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반란은 순식간에 성공을 거두었고 이제 매너 농장은 동물들이 차지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존스의 혐오스러운 통치의 흔적을 말끔히 씻어냈는데요. 제갈, 콧뚜레, 개, 사슬, 거세할 때 쓰던 끔찍한 칼들, 고삐, 채찍 이런 걸 비롯해서 존스 씨를 떠올리게 하는 건 뭐든 태우고 파괴해버렸어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눈을 뜨자 전날의 영광스러운 사건이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어서 목초지 언덕 꼭대기로 달려 올라가 맑은 아침 햇살 속에서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눈에 들어오는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이 것이었죠. 그들은 흥분해서 원을 그리며 돌기도 하고 허공으로 뛰어오르고 풀밭에서 뒹굴었어요. 다 같이 경작지, 건초지, 과수원, 잡목숲들을 돌아보았고 존스 씨 가족이 살던 농장 저택으로 줄지어 들어갔어요. 집안은 사치스러운 물건들이 질비했어요. 이 농장 저택을 박물관으로 보존하자는 의견에 즉석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어요. 어떤 동물도 안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데 모두가 동의했죠. 아침 식사 후 스노블과 나폴레옹은 동물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동안 자신들이 존스 씨 애들이 쓰다가 버린 낡은 철자 교본을 갖고 문자를 읽고 쓰는 법을 독학으로 터득했음을 밝혔어요. 스노블은 앞발의 두 발굽 사이에 붓을 끼고 페인트로 매너 농장이라는 글자를 지운 다음 그 위에 동물농장이라고 썼어요. 그게 농장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또 지난 3달 동안 연구해서 동물주의 원칙 7계명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모두 준수하며 살아야 될 불변의 법률이 될 거라고 했어요. 7계명의 내용은 2발로 걷는 자는 누구든 적이고 4발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자는 누구든 친구이며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침대에서 자도 안 되고 술을 마셔서는 안 되고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되며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는 7가지 조항이었어요. 젖소들은 그날 하루 종일 젖을 짜지 않아서 불편했고요. 돼지들이 발굽으로 젖을 짰는데 우유가 5양동이나 되었어요. 누군가가 우유의 처리를 물었고 암탉이 존스가 가끔 먹이에 우유를 타주었다고 말했지만 나폴레옹은 이걸 나중에 처리하겠다고 말했어요. 동물들은 목초지로 내려가 풀을 뱉고요. 저녁에 돌아와 보니까 우유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동물농장은 활발하게 돌아가요. 작업의 성공은 자신들이 성취감으로 돌아왔습니다. 때로는 일이 힘들기도 했죠. 농기구는 인간을 위해 제작된 것이어서 동물이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돼지들이 워낙 영리해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해결책을 궁리해내고 엄청난 근력을 지닌 성실한 말 복서가 더 일을 열심히 해서 해결됐어요. 돼지들은 다른 동물들처럼 직접 일을 하지는 않고 감독과 지휘를 했는데 그건 그들이 동물들 중 가장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했어요. 농장의 가장 작은 동물들까지 힘을 모아 일을 했고 일꾼들이 할 때보다 이틀이나 앞당겨 수확을 끝냈고요. 수확량은 지금까지 중 최대였어요. 농장의 어떤 동물도 풀 한 입 훔쳐먹는 일이 없었어요. 동물들은 행복했어요. 음식을 한 입 먹을 때마다 좋았죠. 인색한 주인이 마지못해 조금씩 나눠주던 먹이가 아니라 자신들이 힘으로 생산한 진정한 자신들이 음식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기생충 같은 쓸모없는 인간들이 사라진 덕에 모든 동물들에게는 식량도 더 많이 돌아갔고 이제껏 경험해본 적이 없는 여가 시간도 많아졌어요. 예전같이 다툼이나 물어뜯는 일, 질투하던 모습이 사라졌고 게으름도 피우지 않았어요.
하지만 단 한 동물이 예외였는데 그는 당나귀 벤자민이었어요. 벤자민은 존스 시절과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고집스럽고 느려 터지게 일했고요. 자진해서 뭘 하지도 않았고 이 현상이 좋은지 싫은지 어떤 견해도 밝히지 않았어요. 동물농장은 일요일에는 일을 하지 않았고 몇 가지 의식이 치러졌어요. 맨 먼저 깃발 개양식이 있었고 개양식을 마치면 집회를 하러 헛간으로 이동했어요. 여기서 다음 주에 할 일을 계획하였고 돼지들이 만든 결의안에 대해 토론도 했어요. 스노볼과 나폴레옹이 가장 활발히 이끌었지만 둘은 결코 의견의 일치를 보는 적이 없었어요. 한쪽이 제안하면 한쪽이 반대하는 시기였죠. 집회는 잉글랜드의 동물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끝났고 오후에는 오락시간으로 할애되었습니다. 돼지들은 마구 창고를 본부로 정했어요. 그들은 저녁이면 여기에 모여 농장 저택에서 가져온 책들을 보며 대장장이 기술과 목수 기술 등 필요한 것들을 연구했어요. 스노볼은 동물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암탉들로 구성된 달걀 생산위원회, 젖소들로 구성된 깨끗한 꼬리연맹, 또 쥐와 토끼를 길들이기 위해 야생동지 재교육위원회도 만들었고 양들로 구성된 양털 생산운동, 이외에도 여러 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는 수업도 개설했어요. 그러나 이 기획들은 대부분 그리 잘 되지는 않았고요. 다만 읽고 쓰기 수업은 동물의 수준에 따라서 괜찮게 운영됐어요. 양이나 암탉, 오리처럼 유독 머리가 둔한 동물들은 7계명을 애우지 못했어요. 스노볼은 쉽게 계명을 외우게 하기 위해 고민하다가 7계명을 간단한 문장으로 줄였어요. 4발은 좋고 2발은 나쁘다 이렇게 지었고요. 여기엔 동물주의 기본 원칙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 이것만 철저히 이해해도 인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강조했죠. 새들이 자신들은 발이 2개라며 이것에 반대했지만 날개는 추진기관이므로 날개를 다리로 간주하라고 해서 모두들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4발은 좋고 2발은 나쁘다는 문구는 7계명 위에 더 크게 써서 붙였고 양들은 이 말이 무척 마음에 들어서 종종 외치고 다녔어요. 그러나 나폴레옹은 이 모든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린 동물들을 교육시키는 데 집중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제시와 블루베리 강아지 새끼를 9마리 낳았는데 강아지들이 젖을 떼자마자 나폴레옹은 교육을 자기가 책임지겠다면서 새끼들을 다락방에 격리시켰어요. 그 즈음에 이른 사과가 있기 시작했고 과수원에는 바람에 떨어진 사과알이 굴러다녔어요. 동물들은 그 사과를 당연히 공평하게 나눌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돼지들이 먹을 수 있도록 창고로 수거해오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말 잘하는 스킬러를 통해서 사과와 우유에 대한 설명이 전달되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돼지들 중에는 우유와 사과를 싫어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우유와 사과에는 돼지의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돼지들은 두뇌 노동자들이고 밤낮으로 동물들이 복지를 살피고 있으므로 이걸 먹는 건 모두를 위한 일이다. 만일 돼지들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존스가 돌아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존스가 돌아오는 걸 바라는 동물은 아무도 없었고요. 그러려면 돼지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게 중요했으므로 우유와 떨어진 사과나 앞으로 수확할 사과도 돼지들의 몫이라는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동물농장 근처에는 2개의 농장이 있었는데요. 필 킹턴시의 폭스우드 농장과 프레데릭 씨가 운영하는 핀치필드 농장이에요. 이들은 서로 앙숙이고 다들 이기적인 편이었어요. 존스 씨가 윌링던에서 자기가 동물들에게 농장을 뺏겼다는 하소연을 아무리 해도 다들 동정을 하면서도 그의 불행이 자신들에게 이득이 될 만한 건 없을까만 생각했죠. 또 필킹턴과 프레데릭은 이런 소식이 자기 농장의 동물들에게 전해지는 걸 막으려고만 했어요. 그러나 놀라운 농장에 대한 소문은 왜곡된 형태로 계속 퍼져나갔고 서서히 반란의 물결이 번졌습니다. 온순하던 동물들이 싸나워졌고 반환적 행동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잉글랜드의 동물들 노래가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갔어요. 인간들은 이 우스꽝스러운 노래를 비웃었지만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노래를 부르다 들킨 동물은 그 자리에서 매질을 당했어요. 어느 날 비둘기의 전원으로 존스 씨가 핀치필드 농장의 6사람과 함께 몽둥이와 총을 들고 농장으로 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동물들은 사력을 다해서 싸웠고 이걸 스노볼이 진두지휘했습니다. 스노볼은 전투 중에 존스의 총에 등을 스치는 부상을 입었고 복선은 몸을 아끼지 않고 싸웠어요. 이들은 인간을 한 번 더 몰아내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승전 축하식을 하고 사망한 양의 장례식도 치렀어요. 스노볼과 복서에게는 1급 동물 영웅 훈장이 수여되었어요. 이번 전투의 이름은 외양간 전투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1월이 되어 땅이 단단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헛간에서는 집회가 자주 열렸어요. 스노볼과 나폴레옹은 점점 더 의견 대립이 심해졌어요. 특히 풍차에 관한 의견 대립이 제일 심했는데 풍차는 스노볼의 발명품이었어요.
스노볼은 언덕 지형을 조사해 풍차를 세우기에 최적의 장소를 골랐고 오랫동안 연구해서 최근에 설계도를 완성했어요. 풍차를 만들면 전력 공급으로 모든 게 좋아지고 노동력이 크게 줄어들 것이니 덜 일해도 되고 생산량은 늘어날 것이었죠. 그러나 나폴레옹은 당장 긴급한 사항은 식량 증산인데 풍차 만드는 데 시간을 허비하면 모두 굶어 죽을 거라고 했어요. 둘 다 강하게 자기 의견을 주장했고 말을 더 잘하는 스노볼이 설득력이 감동적으로 동물들에게 들리고 있을 때 갑자기 9마리의 커다란 개가 헛간으로 달려들어왔어요. 이들은 노쇠 장식이 달린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아주 싸납고 무서웠어요. 개들은 스노볼을 공격했고 스노볼은 도망을 쳤어요. 그는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고 이후로 농장에서 그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개들은 나폴레옹이 새끼 9마리를 달하게 감추어두었던 그 강아지들이었고 교육 덕분으로 성장해서 막강한 보호견이 되어 있었어요. 스노볼이 사라지고 이제 동물농장에서 지도자로 나폴레옹은 혼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제부터 일요일 집회를 중단한다고 선언했어요. 집회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고 앞으로 농장 운영에 관한 모든 문제들은 돼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처리할 것이며 결정사항은 나중에 동물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공지했어요. 다들 마음이 편치 않았고 적당한 논거를 생각해낼 수 있으면 항의할 기세였지만 나폴레옹을 둘러싸고 있는 개들이 갑자기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으르렁대자 겁이 나서 항의를 포기했습니다. 봄이 되었고 다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집회 때는 헛간에 모였는데 이제는 앉는 방식이 정해져 있었어요. 나폴레옹과 스킬러는 노래와 시를 짓는 데 놀라운 재주가 있는 미니무스라는 돼지와 함께 높은 연단의 앞쪽에 앉았고 개 9마리가 그들을 반원형으로 에워쌌고요. 다른 돼지들은 그 뒤에 앉았어요. 나머지 동물들은 헛간 바닥에 그들을 마주보고 앉았고 나폴레옹이 주의 지시사항을 군인처럼 무뚝뚝한 목소리로 읽고 나면 모든 동물들은 잉글랜드의 동물들을 딱 한 번 부른 다음 해산했어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돼지들이 농장 저택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어요. 스킬러는 이것에 대해서 돼지들에게는 두뇌 노동을 위한 안락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말했죠. 몇 주 후에 나폴레옹은 스노볼이 설계한 풍차를 만들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 자신이 왜 생각을 바꿨는지 이유는 말하지 않고 이 특별한 과업은 대단히 힘든 일이 될 것이며 어쩌면 식량 배급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어요. 특별위원회가 지난 3주 동안 세부 계획을 만들었고 2년 정도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스킬러는 다른 동물들에게 원래 풍차 건설 아이디어는 나폴레옹 것이고 설계도도 나폴레옹이 만들었는데 스노볼이 훔친 거라고 말했어요. 누군가가 그러면 그걸 왜 반대했었냐고 물으니까 그게 바로 나폴레옹 동지의 전략이었고 농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스노볼을 제거하기 위한 책략으로 반대하는 척했던 것이며 이제 시작하면 된다고 말했어요. 동물들은 그걸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스킬러가 설득력 있게 말하고 개 3마리가 으르렁대는 통에 그의 설명을 받아들였어요. 그 해 내내 동물들은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행복하긴 했는데 이건 인간들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풍차를 만든다는 성취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8월이 되었고요. 나폴레옹은 이제부터 일요일 오후에도 작업을 할 거라고 말했어요. 이건 순전히 자발적 의사지만 만일 작업에 빠지면 식량은 절반만 받게 될 거라고 했어요. 풍차 건설은 난관이 많았어요. 돌을 날라야 했고 기구를 쓰기엔 동물들의 체형에 적합하지 않았는데 이걸 복서가 다 해내고 있었죠. 복서가 없었으면 아무 일도 못할 것이었어요. 그의 힘은 다른 동물들을 다 합친 건가 비슷해 보였어요. 그는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30분 먼저 일어나던 걸 45분 더 일찍 깨워달라고 수탉에게 부탁했죠. 11월의 어느 날 세찬 강풍이 불었고 풍차가 무너졌어요. 나폴레옹은 코를 땅에 대고 킁킁거렸고 낮은 목소리로 이걸 파괴한 적은 스노볼이라고 했어요. 그가 앙심을 품고 복수하기 위해 몰래 들어와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였어요. 동물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언덕과 조금 떨어진 풀밭에서 돼지 발자국이 발견되면서 사실이 되어갔습니다. 그가 폭스우드 농장 쪽에서 왔을 거라고 했어요. 풍차를 만드는 일이 다시 시작됐고요. 이번에는 벽 두께를 더 두껍게 만드느라 힘이 더 들었고요. 돌을 모으는 일도 힘들었어요. 노동은 가혹했고 동물들은 춥고 배고팠어요. 복서와 클로버만이 낙담하지 않고 일했죠. 스킬러가 봉사의 기쁨과 노동의 존엄성에 대해 훌륭한 연설을 했지만 다른 동물들은 복서의 힘과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하는 그의 변함없는 외침에서 더 감동을 받았어요. 식량이 바닥나고 동물들은 며칠씩 왕겨와 사탕무만 먹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곡물학벌 위에 달걀을 더 팔겠다고 했지만 암탉들은 봄철에 병아리를 부화시키기 위해 알을 품을 준비를 막 하고 있었고요. 지금 알을 빼앗는 건 살해의 행위라고 저항했어요. 존스가 나간 이후 처음으로 반란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죠.
나폴레옹은 암탉들이 식량 배급을 중지하라고 명했고 결국 암탉들은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농장에서 나쁜 일이 있거나 불미스러운 조짐이 보이면 이건 다 스노볼의 행위로 결론 지어졌어요. 스킬러는 그가 농장을 빼앗기 위해 음모를 꾸며 프레더릭의 안내자 노릇을 하고 있고 처음부터 존스의 첩자였다고까지 했어요. 이건 다 스노볼이 달아나며 남긴 문서를 통해 밝혀진 건데 그 문서를 방금 발견했다는 거였죠. 지난 외양간 전투에서 스노볼은 앞장서서 싸웠고 총에 부상도 당했고 상처를 입고서도 멈출 줄 모르던 그의 모습을 기억하는데 이걸 이해하긴 어려웠어요. 복서마저도 어리둥절했지만 스킬러는 그 부상도 사실은 다 각본이었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도주 신호를 보내고 적에게 농장을 내주려고 했던 거라고 말했어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실감나게 설명하자 동물들은 그랬던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았어요. 스킬러는 마지막으로 이 순간에도 스노볼이 첩자가 우리들 중에 숨어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도 있다는 말을 했죠. 며칠 후에 나폴레옹은 동물들을 마당으로 소집했어요. 그 자리에서 개들이 돼지 4마리를 물고 나왔는데 그들이 스노볼이 첩자라는 거였어요. 그들은 다 일요 집회를 폐지할 때 항의하던 돼지들이었어요. 그동안 스노볼과 공모해서 풍차를 파괴했고 프레데릭에게 농장을 넘겨주기로 합의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개들이 달려들어 그들의 목을 물어뜯어 처형했고 나폴레옹은 무서운 목소리로 더 자백할 것이 있으면 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달걀 반란을 주도했던 암탉 3마리가 앞으로 나왔어요. 스노볼이 자신들이 꿈에 나와 명령에 불복하라고 선동했던 거라고 자백했어요. 또 거위도 1마리 나와서 작년 수확 때 옥수수 6알을 훔쳐 두었다가 밤에 먹었다고 자백했고 양은 식수 웅덩이에 소변을 보았는데 스노볼의 강요 때문이었다고 자백했어요. 자백한 동물들은 다 그 자리에서 처형되었고 이렇게 자백과 처형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폴레옹의 발치에는 동물들의 시체가 수북이 쌓였고 농장 안은 피냄새가 진동했어요. 동물들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존스 시절에도 이처럼 끔찍한 유혈 장면들이 종종 있었지만 지금은 동물들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더 흉측했죠. 복서는 안절부절 못하고 서 있다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기 생각엔 더 열심히 일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제부터 1시간 먼저 일어나겠다고 말하고 채석장으로 일을 하러 갔어요. 헛간벽에 써있는 7계명 중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어떤 동물도 이유 없이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로 바뀌어서 쓰여 있었어요. 동물들은 긴가민가 했지만 이번에 죽인 동물들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얼마 후에 잉글랜드의 동물들 노래를 부르는 게 금지되었어요. 그 노래는 반란의 노래인데 이제 반란이 완성되었으니 부를 필요가 없다는 거였죠. 그 대신 미니무스가 작곡한 다른 노래를 부르라고 했어요. 이제 매주 일요일 아침 깃발 개항 후에 그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우리 지도자 나폴레옹 동지로 불리게 되었어요. 스킬러는 연설을 할 때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나폴레옹의 지혜와 선량한 마음, 동물들에 대한 사랑에 대해 말했어요. 이제 모두 성공적인 업적이나 행운을 나폴레옹의 공로로 돌리는 것이 일상화되었죠. 암탉은 우리 지도자 나폴레옹 동지 지도 아래 난 지난 엿새 동안 알을 5개나 낳았어. 그렇게 말했고요. 젖소는 물을 마시다가 나폴레옹 동지 지도력 덕분에 물맛이 좋구만 이렇게 외쳤어요. 미니무스는 나폴레옹 동지라는 시를 지었고 나폴레옹은 이 시를 승인했고 헛간벽의 7계명 반대편에 써놓았어요. 그 시 위에는 스킬러가 흰색 페인트로 그린 나폴레옹의 옆모습 초상화도 있었어요. 마침내 풍차가 완성되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추수도 해야 했으므로 전력을 다하는 엄청난 노력 끝에 얻은 결과였어요. 모두들 자랑스럽고 뿌듯했죠. 풍차의 이름은 나폴레옹 풍차라고 지어졌어요. 그러나 동물들은 또 한 차례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웃 몽장의 프레데릭과 목재 거래를 했는데 그가 위조 지폐를 지불했어요. 나폴레옹은 화가 나서 그를 생표하면 산채로 삶아 죽이는 사형 선고를 내렸죠. 이튿날 아침 프레데릭은 부하들을 데리고 농장으로 쳐들어왔고 무시무시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적들은 15명이었는데 6이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총 때문에 동물들이 열세였지만 인간들이 풍차를 폭발시키자 그게 동물들의 분노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졌고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죽은 동물들이 많았고요. 부상을 입은 동물들도 많았어요. 복소도 부상이 심했어요. 승전 축하 행사가 사흘이나 계속되었고 이번 전투의 이름은 풍차 전투로 지어졌습니다. 며칠 후 돼지들은 농장 저택의 지하실에서 위스키 한 상자를 발견했어요. 돼지들은 이걸 밤마다 농장 저택에서 마셨고 밤이면 시끌벅적한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어요. 7계명이 5번째가 어떤 동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였는데 어느 날인가 어떤 동물도 너무 지나치게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로 바뀌어 있었어요.
복선은 전투 중 갈라진 발굽이 났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동안 풍차 재건 작업이 계속되었고 복선은 자신의 아픔을 내비치지 않는 걸 명예롭게 여겨서 저녁이면 클로버에게만 아프다고 살짝 털어놓았어요. 그녀는 약초를 발라주었고 과로하지 말라고 권했지만 복선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은퇴하기 전에 풍차가 잘 돌아가는 걸 보는 게 자신의 소망이라고 했어요. 동물농장의 법이 제정될 때 은퇴 나이는 말과 돼지는 12살, 젖소는 14살, 개는 9살, 암탉과 거위는 5살이었고 노령 연금도 지급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은퇴해서 연금 생활을 하는 동물은 아직 없었어요. 겨울이 되었고 식량 사정은 작년보다 더 나빠서 배급량은 줄어들었어요. 스킬러는 이것에 대해서 날카로운 목소리와 빠른 속도로 숫자를 읽어가며 존스 시절보다 수치적으로 더 좋아진 걸 증명했어요. 노동시간이 줄었고 식수의 질이 좋아졌고 수명이 늘었고 새끼의 생존율이 높아졌고 집단을 더 많이 깔게 되었고 벼룩한테 덜 시달린다는 사실을 세세히 입증했고 동물들은 긴가민가 했지만 생각을 정리할 수 없어서 그대로 믿었어요. 2월 하순에 존스 시절에 쓰지 않던 양조장에서 구수한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과수원대에 심은 보리를 삶는 냄새라고 누군가 말했고 이걸로 술을 만들어 돼지들이 매일 맥주 한 병씩을 배급받는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봄이 되었고 발굽이 다 나은 복선은 더 열심히 일했는데 그의 모습은 이제 많이 변해 있었어요. 가죽은 윤기가 없었고 커다란 엉덩이에는 살이 빠져서 작아 보였죠. 복선은 어느 날 결국 쓰러졌고 며칠 후 죽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어요. 계절이 왔다 갔다 하기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동물들이 짧은 생애는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이제 클로버와 벤자민, 돼지들 몇 이외에는 반란 이전의 날을 기억하는 동물이 아무도 없게 되었어요. 스노볼은 잊혀졌죠. 클로버는 너무 늙었고 정년을 2년이나 넘겼지만 아직 은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동물농장에서 은퇴한 동물은 아무도 없었어요. 나폴레옹은 몸무게가 150kg 넘게 나가는 성숙한 수퇴지가 되었고 스킬러는 너무 살이 쪄서 눈을 뜨고 앞을 보기도 힘들었어요. 벤자민만 그대로였죠. 그는 복서가 죽은 뒤로 더 치밀해지고 말이 없어졌어요. 농장의 동물들이 꽤 많이 늘어났어요. 새로 태어난 많은 동물들에게 반란이란 그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 의미가 잘 와닿지 않는 모호한 전통일 뿐이었어요. 풍차가 완성되었고 전력을 생산하는 데는 쓰여지지 못했지만 대신 옥수수를 빻는 데 이용되어서 꽤 많은 돈을 벌어들였어요. 동물들은 풍차를 하나 더 건설하느라 열심히 일했고 이게 완성되면 발전소가 설치될 거라고 했어요. 예전에 스킬러가 말하던 전등불이나 냉온수 시설, 주 3일 노동 같은 이야기가 이제 더 이상은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어요. 나폴레옹은 그런 생각들은 동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그저 진정한 행복은 열심히 일하고 검소하게 사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농장은 갈수록 부유해졌지만 동물들의 형편은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언제나 굶주렸고 집단 위에서 잤으며 웅덩이 물을 마시고 하루 종일 들판에서 일을 했다. 겨울엔 추위에, 여름에는 파리에 시달렸다. 때때로 나이든 동물들은 흐릿한 기억을 짜내어 존스를 쫓아낸 직후 사정이 지금보다 더 좋았는지 나빴는지 판단해보려 애썼지만 기억할 수 없었다. 스킬러가 제시하는 숫자 목록 말고는 기준으로 삼을 만한 자료가 없었다. 그 숫자가 입증하는 바에 따르면 모든 상황이 좋아지고 있을 뿐이었다. 오직 벤자민 영감만이 자신의 긴 생애를 하나도 빠짐없이 세세히 기억하고 있었으며 그간 사정이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굶주림과 고생과 실망이 불변하는 삶의 법칙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농장은 영국 전역에 걸쳐 동물들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유일한 농장이었어요. 동물들은 동물농장의 일원이라는 명예와 특권의식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어요. 오래전에 메이저 영감이 예언했던 대로 영국의 푸른 들판을 인간이 밟지 못하는 동물공화국의 시대가 오리라는 걸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동물들은 놀라운 걸 목격합니다. 돼지들이 뒷다리로 걷고 있었어요. 동물들은 깜짝 놀라고 겁에 질린 채 돼지들이 걸음을 보고 있었어요. 마치 세상이 거꾸로 뒤집힌 것만 같았죠. 그들은 오랜 습관에도 불구하고 항해의 목소리를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양들이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더 좋다는 구호를 외쳤어요. 그동안 스킬러가 양들에게 이 말을 훈련시켰던 거였어요. 그리고 벤자민은 헛간에 쓰여있던 7계명이 마지막 것이 바뀐 걸 봅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라고 바뀌어 있었어요. 이후부터 농장을 감독하는 돼지들은 뒷발로 서서 앞발에 채찍을 들고 있었고 점점 이게 이상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또 돼지들은 옷장에서 존스 씨 옷을 꺼내 입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른 마차를 타고 이웃 농장주 대표단이 초대를 받고 동물농장을 시찰하기 위해 방문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농장 저택에서는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터져 나왔죠. 동물들은 호기심이 일었어요. 동물과 인간이 처음 대등한 입장에서 만나는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을 일이 궁금했어요.
그들은 저택으로 기어가서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았어요. 농장주 6과 돼지 6이 긴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축배를 들기 위해 술잔에 손을 들고 있었어요. 이웃 농장주는 앞으로 우위를 다지고 어떠한 이해관계의 충돌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들에게 대적해야 할 하급 동물들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대적해야 할 하급 계층들이 있다고 말했어요. 이 발언에 좌중은 크게 웃었죠. 나폴레옹은 일어나서 건배를 주도했고 동물들은 조용히 물러나오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다시 창가로 몰려갔습니다. 돼지와 인간들은 카드 게임을 하다가 스페이드 에이스 때문에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분노에 찬 12개의 목소리가 고함을 치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모두 똑같았어요. 창밖에 있던 동물들은 이들 중 어느 쪽이 돼지고 어느 쪽이 인간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익숙하죠? 얼마든지 예상 가능한 전개일 겁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알고 있고요. 그것 말고도 이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느 집단에건 비슷한 속성을 갖고 진행되고 있어서입니다. 조지 오웰은 인간의 미래는 공포가 지배할 거라고 예견했어요. 소련 연방 해체로 사회주의가 붕괴됐지만 이런 식의 집단 행포는 이후 기업이나 노동 현장, 정치,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행해지고 있죠. 1984년에 나오는 빅브라더는 요즘 CCTV, 개인정보 노출 이런 걸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책을 덮으면서 아마 모두 이 생각 한 번쯤 하게 될 듯한데요. 아, 돼지가 똑똑한가 보구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